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환진입니다. 이 시각 속보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차 추경이 끝나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나오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공식화를 했어요. 대선 후에 곧바로 2차 추경하겠다. 그 규모도 장난 아닙니다. 50조 원. 예, 엄청나죠. 진짜 엄청납니다. 예, 이대로 가면 돈만 마구 시장에다 풀어 제끼는데 이게 경제가 온전할까요? 저는 계속 가면 갈수록 베네수엘라를 닮아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돈을 마구마구 풀어요. 이게 정부가 대놓고 풀어 제끼는 데는 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정부가 푸니까. 옛날에 선거할 때는 고무신 선거나 돈봉투 선거나 막걸리 선거하면 이게 돈을 뿌리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돈 뿌리는 게 전 국민을 상대로 펑펑 현금 살포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시중에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서 베네수엘라처럼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요, 여러분, 성장이 그만큼 따라주면 모르겠지만 성장이 그만큼 따라주지 않으면요, 돈은 점점 쓸모가 없어집니다. 쓸모가. 저는 그게 앞으로 우리 경제에 엄청난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여러분 표현을 쓸 때 베네수엘라로 썼겠습니까?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입니다. 오죽했으면, 물론 곧바로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가지는 않겠죠. 그런데 지난 5년간을 우리가 되돌려 보면 말입니다. 언제든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요. 왜냐하면 국가 부채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마지막에는 600조 정도밖에 안 됐어요. 600조 정도. 이게 말입니다.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 5년차가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1000조가 됐으니까 400조가 넘게 늘어났잖아요. 400조가. 시장에 돈이 이렇게까지 늘어난다는 건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 충격을 준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점점 베네수엘라로 닮아간다는 게, 닮아간다. 당장은 말입니다. 그리스나 터키처럼 되겠죠. 그러다가 점점 베네수엘라로 돼가는 그런 모양새가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모양새가. 점점 말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그 시기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심각해요. 진짜 심각해요. 그죠? 네, 여러분, 지금 상황이 또 안 좋죠? 방송이 좀 이상하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이 방송 컨트롤 화면이 있습니다. 그 화면에서도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한꺼번에 트래픽이 엄청 몰렸어요. 엄청 트래픽이 몰려서 쉽게 말하면 방송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렵니다. 제가 이거를 끄고 다시 방송을 한다고 해봤자 이게 원상태로 안 돌아오거든요. 이게 원상태로 안 돌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재방송을 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냥 하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트래픽이 한꺼번에 걸린다는 것은 뭐 디도스 공격처럼 한꺼번에 쫙 몰린다는 이야기니까 방송하지 마라 이거죠. 방송하지 마라. 그렇다고 제가 방송 안 할 정환진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대선 후에 2차 추경 규모는요. 여러분 그 규모가 굉장히 커요. 여야가 공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2차 추경 규모는 50조 원이 넘습니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이야기해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요. 국민의 피해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대선 이후에 2차 추경도 신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권도 동원하겠다 이거예요. 긴급재정명령권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빨리 돈을 뿌리겠다는 거예요. 빨리 돈을 뿌리겠다. 게다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추경이 통과됐지만 부족하다 이거예요. 당선이 되는 순간 2차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게 여러분도 알다시만 추경을 해서 돈을 뿌리면서 선거에 톡톡한 재미를 봤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제가 딱 기억하는 건 그거예요. 광진을에 고민정 후보가 나왔는데 그때 이인영이죠. 이인영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후보 지원 여선에 가서 여러분 고민정 후보를 찍어주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요 금권 선거이자 관권 선거입니다. 이미 거기서 여러분 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공영 여당을 만들어줬습니다.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여당을 만들어줬어요. 이미 그걸 알기 때문에 2021년 재보궐선거 때도 여러분 하면서 또 돈 뿌렸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뿌렸어요. 그러니 대통령 선거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안 뿌린다는 것도 이상하죠. 안 뿌린다는 것도. 또 뿌리겠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여러분. 급하니까 지난번에 1차 추경 16조 9천억 원 뿌렸잖아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16조 9천억 원입니다. 1차 추경 16조 아마 유사일에 처음으로 1월 추경했어요. 1월 추경. 16조 9천억 원 뿌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2차로 50조를 지금 뿌리겠다는 거예요. 50조로. 여러분 이 추경 편성을 보면 말입니다. 2020년 4월에 12조 2천억 뿌렸잖아요. 3월에 11조 7천억 뿌렸습니다. 이게 전부 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뿌린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2021년 3월에 14조 9천억 뿌렸죠. 이거는 4월에 부산시장,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뿌린 겁니다. 지금 3월에 1월에 지금 16조 9천억 뿌리는 거 이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뿌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법으로 분명히 여러분 법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 뿌려서 표를 사면 안 된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뿌리겠다는 거 50조 원을 또 나중에 더 뿌리겠다. 이것도 결국은요 대선용이에요. 대선용. 대선용이에요. 안 뿌릴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후속 추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상대로 한 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확실한 지원과 보상을 마련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결국은 50조 플러스 알파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요 50조 플러스 알파를 마련해서예요. 여기는 뭐 추경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추경보다는 세출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세출 구조 조정. 세출이라는 게 올해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구조 조정해서 실제로 피해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돈을 그만큼 지불하면서 가능하면 부채를 덜 늘리겠다 뭐 그런 생각이 지금 담겨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입니다. 어쨌든 누구라도 지금 똑같이 돈을 뿌리겠다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합니다. 네, 블랙런님 무능하다는 것을 현 정부가 인정하는 꼴이죠. 저도 그렇게 봅니다. 네, 아침 삼책님 추경을 쉽게 하는 게 무섭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습니다. 신도님 뿌리면 나라 경제 망한다. 공감합니다. 김동욱님 돈 뿌려봐야 서민만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어져요. 맞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김영택 세머님 풀겠다고 하니 야당도 풀겠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당연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는 거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진짜 베네수엘라로 가지 않으려면 베네수엘라 대한민국 플러스 베네수엘라가 이런 닉네임을 안 가지려면 이런 별명을 안 가지려면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지 나라가 변합니다. 이게 권력자들은요 그 권력에 취해서 결국 말입니다. 나라의 어떤 변혁이나 국가의 발전보다는 개인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사리사욕에 더 어두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를 보고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이야기까지 나올까요?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저는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우리 국민이 참 어떻게 생각해도 참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유튜브가 지금 여러분 트래픽이 진짜 많이 걸려서 엄청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만 해도 진짜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데요. 진짜 엄청납니다. 아예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송은 흘러가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디오는 들릴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트래픽이 걸리는지 참 답답하네요. 답답합니다. 이건 트래픽이 걸리는 것은요. 누군가가 지금 한꺼번에 확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참 답답하네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말입니다. 물론 이게 뭐 저를 향한 공격이다. 뭐 아니면 우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뭐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한테 그렇게 공격할 거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참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꿈나무님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져서 서민들 더 힘드는데 미치겠다. 맞습니다. 네, 김영택 세븐님 결국 만국으로 가는 길로 갈 수밖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필진정님 앞으로가 더 문제 후세들 빚더미에 치여서 눌려 살 운명. 우리 필진정님은 아주 냉철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김서헌님 이자가 너무 높아졌어요. 점점 올라갈 겁니다. 아마. 점점 올라갈 겁니다. 네, 안기성님 매일 이빨은 말만 하시니까 태클 거는 건가 모르겠네요. 뭐 그렇게까지 크게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는 지금 생각해요.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에 따라서 맨날 달라지니까 말입니다. 벌써 제가 낮에 방송할 때 이게 두 번째죠. 그죠? 두 번째. 그렇다고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 방송은 끝까지 방송을 해서 경제가 이게 똑바로 굴러가도록 경제가 제대로 알려지도록 저는 이렇게 해야 되고요. 특히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를 많은 분들이 알아서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거. 제가 이게 꿈꾸는 정환진 TV의 유튜브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말입니다. 네, 팽이버섯님. 세금과 인플레는 국민의 고통, 국민의 고혈. 그만큼 맞습니다. 세금과 인플레는 국민의 고통이 국민의 고혈 맞습니다. 지금도 방송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돈을 얼마나 뿌렸는지 그걸 보면 여러분 진짜 놀랄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코로나 이후에 뿌린 돈만 133조 5천억 원이 2020년에 한 60조 가까이 뿌렸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는요 50조 가까이 뿌렸고요. 또다시 여러분 2022년에 16조 9천억 원 여기다가 50조까지 플러스하면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또 추경이 50조까지 된다고 하면 저는 올해 안에 지금 푸는 돈들이 너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아진다. 안 그래도 많이 뿌려왔는데 이렇게까지 뿌리면 여러분 온전할까요 우리 경제? 글쎄요. 온전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진짜 힘들어질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돈을 뿌린다고 능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돈을 뿌리면 돈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지는 만큼 말입니다.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져요. 그런데 지금 돈을 무턱대고 계속 뿌린다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죠. 답답할 노릇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국가 부채가 얼마나 폭증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보이시죠?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2019년 말에 국가 채무가 72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723조 2천억 원. 만약에 이번에 2022년 1월에 추경을 하게 되면요. 지금 얼마가 되나 하면 1075조 7천억 원입니다. 7천억 원. 그러면 이게 얼마 차이인가요? 얼마 차이? 얼마 차이인가요? 차이가 엄청나죠? 이게 뭐 352조 5천억 원이 늘어났네요. 352조 5천억 원. 352조 5천억 원이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에 352조 5천억 원이 늘어났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1년에 적어도 120조씩 갖다 막 뿌렸다는 이야기잖아요. 120조씩. 나라 경제가 그만큼 좋아졌으면 120조가 아니라 1200조도 뿌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2020년, 2021년 나라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나라 경제가 최악이었잖아요. 지금 실물은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부채로 떠받치지도 못하고 있어요. 자영업자들 지금 무너지는 걸 보면 인정사정 없이 무너지거든요. 인정사정 없이. 부채로 떠받쳐서 경제를 살려간다고 하지만 사실 부채로 떠받쳐서도 경제를 못 살리고 있어요. 그러니 안타까울 수밖에 말입니다. 네, 사랑소망이님 권력만 잡고 보자 이거네요. 나라 걱정하는 지식인들 단일화하려고 연일 기자회견 하잖아요. 안타깝네요. 대표님 바른 목소리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저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대단하신 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분이 719분이 보고 계신데요. 이게 버퍼가 엄청 심하게 나잖아요 지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컨트롤 할 수 있는 화면에 보면 계속 빨간색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그런데도 여러분 시청해 주시는 거 보니까 와우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변서연님 게다가 슈퍼챗까지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화이팅 화이팅. 예, 저는요 우리 경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똑바로 진실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저는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할 거예요. 네, 김동욱님, 돈 뿌리면 자산 가격 폭등해서 부자는 어느 정도 해체합니다. 현금 자산 가진 사람들이 폭망이죠. 예,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나라 경제는 지금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부채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예요. 세금 폭탄. 예, 세금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아마 올해도 말입니다. 예, 표준지 공시지가나 단독주택 공시지가, 예, 아파트 공시지가 다 올라갈 겁니다. 특히 아파트 공시지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예, 그렇게 되면 세금 또 폭등합니다. 또 세금 폭등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적어도 말입니다. 60개 넘게, 예, 이 지표들이 다 바뀝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느낄 수 있는 거, 재산세 올라갑니다. 재산세 올라갑니다. 공시지가가 기준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올라가는 거 있죠. 종합부동산세 올라갑니다. 건강보험료 올라갑니다. 예, 건강보험료. 그 외에도 60가지가 다 올라가. 60가지가 넘게. 예, 그러면 이게 여러분 부채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걷어들여야 되는 세금이 많으니까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의 고혈이라고 하죠. 가렴주구 정권이라고 하니까요. 예, 세금을 그야말로 가혹하게 걷어서, 예, 말하는 사람들에 따라 다르지만 징벌적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징벌적 세금. 예, 그만큼 말입니다. 국민들에게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내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죠? 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흔히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흔히 벌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네, 아침 산책님, 많이 뿌려야 지들 주머니에도 챙길 것. 예, 김영택 세번님, 그러니까요. 결국 부동산 잡을 수도 없을 듯합니다. 세입을 어떻게 줄일까요? 야, 참 저는 결국은 채무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세금은 세금대로 늘어납니다. 필진정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은 점점 늘어나서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 세금을 늘어나지만 우리 미래 세대는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 미래 세대들은. 예, 우리 미래 세대는 더 힘들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야,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경제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 제가 설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파인애플님, 큰일이네요. 공시지가가 올라서 종부세 걷어들이려고 하는 짓거리가 정말 한심하네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다원님, 버프가 심하고 뜬금없이 다른 뉴스 채널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네, 존 그레이트님, 그냥 이해하고 봅시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버프가 난다는 거 저는, 예, 생각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나고 있네요. 네, 최규일님,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어 놨네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나라 부채가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 세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정부는요, 부채가 늘어나도 괜찮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낮으니까. 예, 선진국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낮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선진국에 대비해서. 대한민국의 부채가 선진국에 대비해서 월등하게 낮으니까 늘어나도 어때? 늘어나도 상관없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벌써 여러 번에 걸쳐서, 예, 선진국보다 낮으니까 문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채라는 게, 예, 선진국보다 낮다고 해서 문제 없을까요? 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부채라는 거는요, 그 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하고 비교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 우리 스스로
예, 부채가 적어야지 강해요.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자고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빚이 있으면 마음에 부담스럽죠.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빚이 없으면요 홀가분합니다. 아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선진국보다가 예, 부채가 적다 50%다 50.1%다 선진국은 평균이 83.1%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이거는 아니죠. 이 중에 선진국들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축통화를. 게다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의 부채 비율이 많아요. 일본 예, 엄청납니다. 200% 넘죠. 예, 미국 예, 이것도 100%를 훨씬 넘깁니다. 기축통화 가지고 있는 나라는 돈을 찍잖아요. 찍으면 가져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예, 국내인들 내국인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달러만 찍어내더라도 여러분도 좋아하시죠? 예, 저 아프리카 가도 달러는 좋아합니다. 예, 아마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는 저 남미의 섬나라 가도요 달러는 좋아해요. 원화 가지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쳐다도 안 봅니다. 쳐다도 안 봐요. 예, 기축통화가 그런 겁니다. 기축통화는요 언제라도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좀 늘어난다고 돈을 찍어내서 부채가 늘어난다고 그 나라에 머물지 않거든요. 그 나라에만. 다른 나라로도 쭉쭉 갑니다. 다른 나라로도.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근데 비기축통화는요 다른 나라에서 쓸 수가 없어요. 쓴다고 해봤자 원화, 중국의 일부, 동남아 일부 쓰겠죠. 그죠? 예. 그런데 돈을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부채만 늘어날 뿐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그 나라에 계속 잠겨요. 비기축통화는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내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이대로 갔을 때 이거보다가 여러분 이걸 먼저 보시죠. 이걸. 예.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 우리나라 늘어나는 거 보세요. 18.8%포인트입니다. 비기축통화국의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평균은 마이너스 0.1%예요. 대한민국은 18.8%포인트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코가 15.9%고요. 뉴질랜드가 11.7%, 칠레가 8%, 호주가 7%인데 심지어 터키도요 1.3%밖에 안 늘어나요. 터키도. 지금 터키는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망가진 나라인데 거기도 이렇게밖에 안 늘어나는데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 여러분 이게 말이 될까요? 심지어 콜롬비아나 노르웨이 이런 데는 줄어들고 있고요. 캐나다는 27.8%가 줄어들었어요. 돈을 갚는다는 뜻이죠. 아이슬란드는 18.1%가 줄어들었고요. 헝가리는 15.1%, 폴란드는 7.4%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기축 통화국 중에 1등, 세계 1등 부채가 가장 빨리 늘어나는 국가입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여러분, 이대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비기축 통화국 중에 현재가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9위였던 것이 2026년 가면 2등으로 올라갑니다. 2등으로. 캐나다 89.7, 이스라엘 72.1, 그리고 우리는 3등에서 66.1이에요. 그런데 캐나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동맹이 확실한 나라예요. 캐나다는 영연방에 속하죠. 그죠? 여기는 총리가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여기는 같이 이렇게 영국 연방이라는 이름으로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방이 확실하다는 거. 이스라엘 우방 확실하잖아요. 72.4%라도. 이스라엘이 만약에 부채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지금 금융권을 장악하고 있는 주이시들 있잖아요. 유태인들 다 들어가서 막아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66.7%예요. 대한민국 우방이 어디 있나요? 요즘 우방이 있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우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진짜 한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심하게. 진짜 한심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네, 한명숙님. 돈 찍어내면 인플레 부채 맞아요. 김미수님 미래 세대는 일할 것도 없어지고 빚은 빚대로 지고 심각하죠. 심각하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참 돈을 많이 풀긴 풀었구나. 만약에
예, 이번에 또 16조 9천억 원을 더 뿌리면 이게 여러분 보세요. 2021년 11월 기준이에요. 2021년 작년 11월 기준인데 지금 2017년 총 통화량을 비교해 보면 45.2%나 증가했어요. 45.2%. 돈 엄청나게 뿌려댔죠. 2021년에 가장 많이 뿌려댔어요. 이게 대통령 선거가 2022년 3월 9일에 있으니까 돈 뿌려서 민심을 사겠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돈이 이렇게 많이 뿌려지잖아요. 45.2%가 증가했을 정도면 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 돈은 점점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돈은 점점 휴지 조각이 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네, 파인애플님, 부채 낮다고 말하는 후보 정관전 TV 좀 보고 공부 좀 하세요. 맞아요. 네, 유호세님, IMF 한국 부채 증가 속도 경고. 예, 많이 경고하고 있죠. 예,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님, 그렇게 부채가 심각한데 집값이 이렇게 비싸면 어쩌란 말인가요? 돈을 이렇게 푸니까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통화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21년 11월 기준입니다. 12월이 되면 어떨까요? 예, 올 1월이 되면 어떨까요? 올 2월이 되면요. 제가 봐서는요.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통화량이 50%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50%. 예, 그러면 여러분 돈의 공급이 50%가 더 늘어났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냥 베네수엘라 생각이 들어요. 예. 돈이 50%가 더 늘어나면 돈의 가치가 그만큼, 물론 단순하게 50% 늘어났다고 돈의 가치가 50% 떨어진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돈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돈의 가치가. 저는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론사들마다 이게 통화량 분석을 할 때 보면 지금 현재 얼마 늘어났는 것만 분석해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늘어났는지는 분석을 안 해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거죠. 게다가 통화량이 5년 사이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엔 2022년 5월까지 간다면 이게 제가 2017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2017년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2017년 5월 기준으로 잡으면 통화량은 분명히 줄어들었을 거예요. 더 적을 겁니다. 그러면 2017년 5월에서 2022년 5월까지를 잡아보면요.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저도 그거를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통화량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자세히 조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만큼 돈의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네, 기억해줘님, 양적 완화하면 화폐 값어치 하락하고 물가 오르고 국가 신용도 하락하며 해외 투자자들이 자본 회수하고 국가 폭망합니다. 야, 우리 전부 다 정관전 TV를 보시는 분들은 경제에 대해서는 일가견들이 다 있으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블랙라님, 지금 한국 경제는 강경화인데 소주 마시는 꼴입니다. 강재선님,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김 회장님, 돈 가치 하락하는 게 무서운 겁니다. 예, 복리의 마법이 여기도 적용됩니다. 맞습니다.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만큼 삶이 더 팍팍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이 더 팍팍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버는 것보다가 가처분 소득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돈의 가치를 중심으로 한 가처분 소득을 보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돈 매월 벌고 계시지만 세금 내고 그죠? 준조세라고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이나 혹은 건강보험 내고 또 그 외에 각종 세금 전기료 올라가고 이러면 남는 돈이 진짜 없어요. 요즘은 돈 씀씀이가 없다니까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졌고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이 진짜 팍팍해졌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통화량이 이렇게 늘어나면 당연히 물가는 폭등합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요.
예, 2022년 1월만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가 0.9%였어요. 오히려 저물가를 걱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1월이 되니까 3.8%로 가장 많이 올라가고요. 12월이 되니까 3.7%, 올 1월에는 3.6%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2월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4% 가까이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여러분, 우린 주거비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소비자 물가에 주거비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주거비 포함하면요 여러분 물가는요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적어도 2% 정도는 더 플러스를 해야 돼요. 그러면 2%만 플러스 한다 그래도 5.6%가 되잖아요. 5.6%. 예. 그러면 2월에는 4%가 된다면 6%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가가 여러분 오일 쇼크 때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오일 쇼크 때보다. 예. 그만큼 이게 돈을 푸는 만큼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요. 예. 네, 엘리오님, 돈 풀기 작전, 은발의 오줌내기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돈 푸는 것이 이게 돈만 풀면 경제가 잘 풀릴 거라고 예상하는 미친 사람들의 생각,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돈 푼다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은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경제는 심리라고 하잖아요. 때문에 국민들 가슴 속에 자존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자존감. 예, 저는 그게 경제를 잘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아주 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은요 코로나19에 2년 동안 지쳐 있습니다. 정부의 가렴주구에 지쳐 있습니다. 예, 게다가 어느 누구 하나 국민의 어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사람이 없어요. 국민들은 지금 오죽했으면 각자 도생이란 말이 그냥 쉽게 나오는 말이겠습니까? 그리 국민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지쳐있고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 피폐해진 마음부터 먼저 살려줘야 됩니다. 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할 수 있다. 새벽 종이 울렸네 하면서 말입니다. 새벽에 사람들을 깨워서 뭔가 활력을 불어넣은 것처럼 옛날 방법대로는 아니겠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말입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더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뭔가 하면 된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답답하고 답답한 게 현실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입 물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요. 물가는 더 올라갑니다. 이게 3%의 소비자 물가가 그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물가 지금 뭐 3%가 아니잖아요. 그죠? 10%, 20%, 30%까지도 느끼는 물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예요. 수입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 1월에 수입 물가가 30.1%까지 올라갔어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수입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말입니다. 결국은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 침공했잖아요. 동부지역 돈바스 지역을 침공을 해서 난리도 아니죠. 도네츠크 공화국을 만들고 또 하나 공화국 있죠. 루스칸인가요? 루스칸 공화국을 만들고 정확하지 않는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도네츠크 공화국하고요. 루간스크. 루간스크 공화국도 만들고 이러면서 지금 그야말로 우크라이나를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곡물 가격 다 올라갑니다. 국제유가 다 올라갑니다. 국제유가 지금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북해산 브렌트유 96.84달러예요. 배럴당. 이제 100달러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달러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러시아가 쉽게 말하면 원유 수출하는 게 세계 2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내 땅이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예, 유가는 계속 올라가죠. 게다가 북해산이니까 그쪽에도 러시아의 힘이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북해산 브렌트유는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호선님, 대선 전까지 주가 폭락 막을 겁니다. 지금 미국 정시와 따로 가지만 현실은 매일 외국인을 팔고 탈출하고 있지요.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도 외국인들이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 보면 뭐 바로 알죠. 와, 오늘도 외국인 많이 팔았습니다. 코스피에서만 2047억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에서는 506억 원을 팔았고요. 오늘도 계속 팔고 있네요. 오늘도. 예, 지금 예, 우리 유호선님 말씀하신 게 맞죠. 계속 팔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 보면 1200원 가는 거 어쩌면 당연하거든요. 예, 당연한데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떨어집니다. 오늘도 보면 1193원이에요. 1193원. 예, 이해가 잘 안 돼요. 이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유의 소리님.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열강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국배란 말은 빈말밖에 안 됩니다. 아유, 그러니 안타깝죠. 예, 그러니 안타깝죠. 예, 그러니 안타깝죠. 김정구님, 러시아산 원유 막힐 겁니다. 그렇죠. 엘리오님, 심지어 키예프도 공격해. 키예프가 우크라이나 수도니까 예, 공격하면 그야말로 박살나겠죠, 뭐. 네, 최강자 엑스칼리버님, 러시아가 돈바스는 잡을 것이고 우크라이나 침공은 관망할 때라고 봅니다. 아마도요. 지금 뭐 크림반도 이미 먹었잖아요, 그죠? 크림반도 이미 먹었죠. 이 돈바스 지역을 먹으면요, 이게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커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걸 보면요, 실질적으로 와, 이게 결국 우크라이나 전체가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예, 지금 결국은 다 먹어간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옛날에 구소련이라고 하나요? 그 소련을 다시 만든 소비에트 연방을 다시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크림반도 보세요. 크림반도 이 큰 땅을 그냥 다 먹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도네츠크 공화국이나 루간스크 공화국 이것도 다 먹고요. 지금 도네츠크가 지배하는 영역만 아니에요. 루간스크가 지배하는 영역만 아니라 아예 이 돈바스 주라고 해야 되나요? 이 전체를 러시아가 예, 지금 그냥 말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예,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참 안타깝죠. 예, 이게 약자의 서름, 이것은요 강자 앞에서 맥도 못 춥니다. 네, 전수환님, 지금 달러 방어 중인가요? 보통 방어하면 뉴스에 나오지 않나 보네요. 그럼요. 예, 전수환님, 달러 방어 중일 때 뉴스에 안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저게 뭐지? 환율 조작국이야? 우리 지금 환율 관찰국이죠. 대한민국이. 예, 지금 환율 관찰국입니다. 예, 잘못하면 우리가 조작국임을 시인하는 거게 되니까 절대로 그거를 할 수가 없죠. 예, 방송에서는 안 나오죠. 잘 모릅니다. 정부도 시시합니다. 말 안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예,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어간다. 뭐 이거를 보면 예, 그만큼 환율로 우리나라 달러로 방어하고 있다. 외환보유고로 방어하고 있다. 이런 예, 짐작은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짐작은. 예,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다 이렇게까지 이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 앞으로 물가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물가가 일시적이다. 이거는 끝났고요. 예, 뭐 상반기 중에는 잡힌다. 글쎄요. 여러분 상반기 중에 물가가 잡힐까요? 저는 상반기 중에 물가가 잡힌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상반기 중에도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상반기 중에 물가가 잡힌다는 근거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3월에 뭐 얼마를 올리든 3월부터 3월, 5월, 6월 세 번 다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물가가 좀 잠잠해지고 우리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아마 제 생각에는 물가가 좀 잡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쉬워 보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월 달에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를 올릴까요? 아니면 안 올릴까요? 올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안 올리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하고 의견을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만약에 3월에 빅스텝이 일어나잖아요. 빅스텝. 빅스텝이라는 건 0.5%를 금리를 인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0.25%인 금리가 0.75가 되잖아요. 굉장히 빨리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4월에는 FOMC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 6월에 있을 텐데 5월에 또 올려요. 그러면 1%가 되죠. 6월에 올리면 1.25%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보자고요. 우리는 이게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고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가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새 총재가 부임하는 게 4월부터 부임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부임하자마자 금리 올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라야 5월인데 5월에도 올리기가 쉽지 않은 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럼 6월에 가서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금리 올리는 이 시기가 잘못하면 놓쳐지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금리 올리는 시기를 자칫 놓치면요. 외국인들이 쭉 빠져나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외국인의 한국 탈출. 지금도 뭐 주식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본격화될 가능성 굉장히 커지죠. 커집니다. 저는 그래서 2월에도 참 죄송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물가를 잡는다는 거 불가능하게 보고요. 여기에다가 2월에 올려놓고 미국이 빅스텝을 하는 것에 대한 대응책 반드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유호세님, 주거비 빼고 만든 물가지수는 사기다고요. 현실을 외면한 물가지수 맞습니다. 김정호님, 올리면 망하고 안 올려도 망한다. 어찌하리요.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래도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칫 또 실기해버릴까봐 참 걱정이네요. 여러분들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시네요. 이게 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꿈나무님 금리 올리는 게 맞는데 지금 하기 쉽지 않은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그걸 이상하게 보고 있어요. 한섬님 당장 올려야 합니다. 이게 블랙라님 4월 인수위에서도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밀고 가야 되거든요. 신도님 진퇴양난. 우리 김동우님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는 많이 늦은 듯해요. 저는 진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물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면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요? 문제입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오거든요. 저성장의 고물가가 되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갑자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특히 노무라 말입니다. 노무라가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낮췄습니다. 정부가 3.1% 잡고 있는데 노무라는 2.1%예요.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한국은행도 3%, IMF도 한국은 3% 정도 성장할 거다 예상을 했지만 노무라가 2.1% 잡았다니까요. 노무라가. 그러면 여러분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고 성장률은 성장률에 떨어지고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입니다.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네, 전세라님, 한쪽에서는 돈 풀고 한쪽에서는 금리 올리고 참 답답하죠. 예, 우리 전세라님이 잘 보신 겁니다. 정부의 정책 엇박자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정책 엇박자는 심각해요. 한국은행 자체로 금리 올리고요. 한쪽에서는 또 국채 사들입니다. 예, 국고채 10년물, 3년물 사들여요. 예, 이거 진짜 웃기는 짓이거든요. 국고채를 사들인다는 것은 현장에다 돈을 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돈을 걷어들이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진짜 이해 못할 행동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네, 박건철님 2달에 한 번씩 올릴 듯이요. 우리나라는 좀 봐야지 아는데 아마 충격의 어떤 그 기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요, 정부가 돈 푸는 것이 결국은 저는 성장률을 망치고 물가를 폭등시켜서 스태그플레이션 간다고 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 블랙라님.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예,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입구까지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 나라에는요, 예, 큰 재앙이 될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은요, 한번 이게 들어오면요,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김정구 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앙이에요, 재앙. 예, 재앙입니다. 예, 그만큼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 블랙락님, 금융 주식은 미국 금융주가 좋아요. 대손 충당금도 잘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좀 심상치 않죠. 예, 심상치 않습니다. 어쨌든 저는 참 답답해 보여요. 예, 우리 오늘 보니까 우리 문지인님, 기축통화도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은 해산하라. 맞는 말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기축통화도 모른다는 것 말입니다. 예, 그 뭐 해산을 하라 안 하라는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기축통화를 모르는 건 확실하고요. 더 웃긴 거 하나 이야기할까요? 예, 저는 경제를 잘한다고 하길래 진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예, 우리 국채 말입니다. 국고채. 국내 기관이 다 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국고채는요, 국내 기관이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늘 제가 말씀드렸죠. 소규모 개방 경제라고.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채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국채 중에 외국인들의 비율이 20% 좀 안 될 겁니다. 아마 19%는 좀 넘어서고요. 금액으로도 한 160조에서 180조 사이 정도 될 겁니다. 예, 외국인들도 국내 국채 많이 삽니다. 예, 국채 많이 삽니다. 20% 정도 외국인들이 갖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일본 국채를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의 금융기관들. 우리는 20% 이상이 해외에 20% 이상이 아니고 20% 가까이가 해외 기관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것도 모르더라고요. 전부 국내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 오죽했으면 참 심각하다는 생각. 경제를 잘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경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런가? 예,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진짜. 예,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웬만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경제에 대한 주문 저에게 하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야, 오늘 여러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왜 제가 존경스러운가? 지금 정관진 TV가 제대로 안 나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보는데 버퍼링 엄청 심할 거예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205명이죠. 1212분이 이 와중에 정관진 TV를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야, 진짜 제가 진짜 충성을 다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진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이게 버퍼링이 엄청 난다고 이야기가 지금 우리 모니터를 해주는 사람들 다 이야기하거든요.
예, 우리 작가분이 모니터를 하는데 예, 안 나온다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들 계속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진짜 더 열심히 할게요. 예, 물론 이게 여러분 뭐 제 장비나 또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멀쩡히 방송 잘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버퍼링이 이 정도로 날 줄이야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예. 저는 아니길 빕니다. 예, 아니길 빕니다. 예, 여러분들 봄이 오냈는데 음성은 들려요. 음성으로 다 듣고 계시다는 게 이게 대단하신 겁니다. 참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영상이 지금 영상 자체가 말입니다. 지금 영상 자체가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것도 있고요. 또 녹화도 지금 되고 있거든요. 아마 녹화는 제대로 됐을 거예요. 예, 녹화는. 예, 가능하면 녹화한 것도 올려볼까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송 영상이 너무 신찮으면 녹화하는 것도 올리겠습니다. 네, 이미소님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김정군님 자음성으로 듣고 계시네요. 어우, 와, 대한민국은 살아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켜질 것이고요. 시장 경제는 공고하게 다져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시간 동안 이 시청이 어려운데도 예, 아주 진짜 열청해 주신, 애청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왕 이렇게 들어오신 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좀 눌러주시고요. 예, 기왕 하신 거 예. 그리고 1+1 캠페인 한 분만 구독자를 더 모셔주십시오. 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5시에 뵙겠습니다. 5시엔 또 제가 시스템을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말입니다. 네, 오늘 열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